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8월 7일 토익 어떠셨나요? 자, 오늘 RC 전반적인 총평을 맡게 된 이은빈 쌤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파트 5, 6도 간단하게 보고 또 7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해커스 토익 게시판 들어가시면 여러분 더 많은 토익에 관련된 정보들과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파트 5, 6와 7 한번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파트 5, 6 전반적인 난이도 중중상 잡아봤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럼 RC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RC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셨죠? 뭐 불토익, 물토익 중에 하나를 선정하라면 물토익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고 파트 7에 비해서는 파트 5, 6가 그나마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파트 5, 6도 그렇게 어려운 날은 결코 아니었지만 7이 좀 많이 수월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파트 5, 6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졌고 또 파트 5와 6를 굳이 비교하자면 파트 5 거기에서도 굳이 문법과 어휘 중에서 따져보라면 어휘에서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파트 7 난이도는 중중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중중하로 잡은 이유는 쉬웠어요. 시간을 여러분이 파트 5, 6에서 20분 정도 쓰고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정확히 해볼게요. 자, 일단 연계 문제 1 플러스 2든 2 플러스 3든 1 플러스 3든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계 문제 없는 더블 패시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연계 문제 없는 패턴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중 지문이었는데 더블 패시지에서 지문 2개의 문제가 5개였어요. 그런데 1번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에서 문제 2개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서 문제 3개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푸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또 특이사항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연계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또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 없어 라고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연속해서 이런 셋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또 연계가 쉽게 느껴졌던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연계가 이중지문, 삼중지문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지문이 되게 길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 텍스트 패턴의 지문보다는 표, 양식들이 대거 등장했어요. 셋마다 이중지문, 삼중지문 5셋마다 등장했던 것 같아요. 거의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 양식들이 뭐 다소 생소한 것일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읽어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는 달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할 시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양식들이. 자, 그 다음 paraphrasing 수준도 선생님이 뒤에서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뤄드릴 게 없었어요. 굉장히 평범했어요. 이거 기발한데? 이거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paraphrasing 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느낌이 아주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문의 용어는 다소 어려웠지만 보기가 처리하기 수월했다. 네, 마찬가지. 그래서 보기 2개가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면 그 문제가 바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문이 아무리 내가 해석을 척척척척 해냈어도 보기 2개가 A와 B가 너무 헷갈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보통 논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글쎄요. 물론 선생님은 뭐 잘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어려운 달에 비해서는 괜찮았던 난이도. 그래서 물토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시판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쉬워서 오히려 내가 좋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상대평가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도 한번 우리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파트 5, 6의 일부 어휘들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7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생산 과정 공정 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될까요?
produce, production을 포함해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produce는 생산하다, 농산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produce 생산하다, 그리고 뭐 producer 하면 생산자, 제작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명사로 농산물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번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product 명사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사실 다 있다라는 거죠. produce가 동사형이지만 사실 농산물이라는 뜻으로서 얘도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다들 셋 다 명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 해서 얘가 이렇게 무슨 과정? 생산 과정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야 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생산품이나 제품 과정보다는 생산 과정이 좋았겠죠. 그래서 생산 과정, 우리가 다시 말해서 공정이라고 말하는 생산 과정, 네,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어휘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스케일이 뭐죠? 스케일. 우리가 되게 스케일이 크다 할 때 규모란 뜻도 있지만, 스케일은 명사로, 보통 명사로 저울이란 뜻이 있어요. 무게를 재는 저울. 저울이나 calculator 하면 계산기, microscope 하면 현미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도구 안에 들어갑니다. 도구가 정말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상위어 개념의 포괄어죠. 그죠? 우리 집에서 쓰는 많은 어떤 청소 제품들, 용품들, 이런 것도 다 도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빗자루, 이런 것들도 다 도구에 해당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찝는, 쓰레기를 찝는 집게가 있다면 걔네들도 다 도구예요. 뭔가에 사용되는 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이런 전자제품 계열들을 도구의 범주로 혹시 생각하고 하지 않고 계셨다면 얘네들도 도구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collections라는 표현이 있었어. 어떤 제조사가 그 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제조하는 것들은 저울들이겠죠. 아주 마이크로한,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을 그 무게를 다는 저울에 대한 그런 저울을 제조하는 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collections라는 표현과 instruments라는 표현이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 뒤에 manufactured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식하면서 have been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수형이니까 둘 다 복수형 collections나 instruments 뭐가 들어가든 have 복수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얘가 후치 수식 PP로서 얘가 얘를 수식하죠. 제조된, 우리 회사에 의해서 제조된, 그러면서 이제 그 도구들은 이렇게 앞에 나온 저울들을 받아냈던 건데, 우리 회사에 의해서 제조된 collections라고 한다면 collections를 제조한다라는 걸 directly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조금 어색해요. 컬렉션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그 제조한 제품들의 어떤 집합체가 컬렉션인데요. 그것을 바로 제조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한 물건들의 집합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도 볼까요? Her leadership has contributed a lot to us. 그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여했다. 많이 기여했다. 언제 동안? 우리 회사와의 그녀의 임기 동안 해서 임기, 재임 기간이라고 쓰이는 표현 중에 tenure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던 분들은 되게 기분 좋게 풀었을 거고, 이 단어가 좀 익숙한 단어 중에 얘가 하나 껴서 보기 중에 있었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특히 교수님들이 어떤 학교에서 종신 재직권,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 레벨은 아닌 게요. 처음에 조교수,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 이렇게 어떤 요 코스를 밟아 가시는데, 만약에 한 대학에서 테뉴어를 땄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교수로서 인정받는 이제 그 직업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해요. 종신 재직권. 그래서 테뉴어라는 표현이 어떤 교수들의 사이에서도 쓰이는, 아카데미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단어지만 회사에서도 등장합니다. 직원이 어떤 임기 기간 동안 뭔가를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임기, 그가 맡은 재임 기간, 임기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lding in occupation, 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을 말하니까요. 그가 그 자리에 holding,
그가 그 자리를 occupation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간 이렇게 또 동요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자리를 역임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hold a position, hold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사들도 동요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파트 5, 6 또 추가로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주어가 그 회사가 수익을 냈다. 수익을 냈다. 1년 안에 수익을 냈다. 1년 후에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lot of startup expenses. 그 회사의 초기 창립 당시 비용, 많은 창립 비용. 그럼 일단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있죠. 전명구의 상황입니다. 자, 많은 초기 회사의 창립 초기 비용 에도 불구하고가 답이에요. 그 4개 중에서는 가장 적절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었지만 회사가 1년 후에 바로 수익을 내버렸다. 그것을 만회할 만한 수익을 내버렸다. 뭐 이런 의미로 가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1년 안에 1년 후에 수익이 났다. 이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despite이 가장 괜찮은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요거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anticipate은 원래 동사로 예상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이거 pp를 쓰면 자, highly anticipated 해서 매우 고대되는 이런 뜻이에요. 매우 기대가 많이 되어지는. 그래서 비슷한 뜻의 much waited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기대되어지는 거니까 고대되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고대되는. 고대되는 행사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행사는 기다려지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지는 행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보기 중에 aspiring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거가 답이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aspire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매우 열망하는 행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행사의 기준에서 행사가 뭔가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Many aspiring artists. 어떤 의미냐면 보통 ambitious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열망을 가득 가지고 있는 안에 파이팅이 넘치고 뭔가 앞으로 커리어에 대한 어떤 막 그 열정과 그 열망이 되게 가득한 약간의 야심 있는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many aspiring artists go to New York. 많은 그런 아주 열정적인 열망을 담고 있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아주 파이팅 빡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뉴욕에 간다. 매우 야심 있는 아티스트들이 간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행사는 뭔가를 야심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행사가 기대되어지고 고대되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이 고대된다라는 표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파트 6의 포인트와 여러분 파트 7의 문장 위치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파트 6도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앞뒤 어떤 흐름을 봐서 넣는 것이고 그리고 7도 사실 7 속에 있는 문장 위치, 문장 삽입 문제도 사실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번 시험에 7에 인팩트가 나오고 그리고 파트 6에서도 또 인팩트를 이용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하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nfact라는 표현이 우리가 왜 transitional word라고 해서 전환할 때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환할 때 쓰는 그런 전환 어구 중에 infact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however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접속 부사에 해당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전환 어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 분위기를 전환할 때 쓰이는 것들인데요. 뭐 역접으로 갈 수도 있고 순접으로 갈 수도 있고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예시를 댈 수도 있고 첨가를 할 수도 있고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인팩트는 여러분 보통 어떤 뜻이죠? 사실, 실은, 그죠? 사실은 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실은 그거 알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냐면 인팩트가 나오면 뒤에 역접의 관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접, 순접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인팩트는 추가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뭔가 강조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urprising element라고 해서 뭔가 놀라운 요소를 빵 하고 소개할 때 in fact 실은 이러면서 나올 수 있어요.
실은 그러면서 반대말이 꼭 나오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in fact는 항상 역접이나 순접 이렇게 다 묶으시면 안 되고 상황을 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두 개나 6와 7에서 하나씩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예부터 한번 살펴보면 앞에 문장은요. 그는 현재 우리 회사가 만든 SUV 차량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맨 처음으로 제안한 직원이야. 그 사람의 아이디어였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여기 들어가 요걸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말을 찾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를 가지고 어디에 얘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7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회사는 업계 최초로 디자인상을 3회 연속 수상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사람이 사실 처음으로 제안한 직원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가 실은 요 보충 설명 더 하고 갈게. 우리 회사 혁신적인 디자인을 그 사람이 처음 만드는데 사실 우리 회사가 3회 연속 수상했잖아. 추가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흐름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은 좀 더 얘기해주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회사 디자인 사실 3번째 받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책은 모든 사진 전문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모든 사진 전문가들을 위한 거다. 그랬는데 그 뒤에 얘는 약간의 역접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역접이다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책은 모든 사진 전문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전문가를 위한 책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실은 일상적인 용도로 누구에게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얘는 약간 역접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했다가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in fact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픈 마인드로. 딱 하나로 고정하지 마시고 특히 요거 아니면 부연 설명 뭐든 갈 수 있다. 반대되는 개념 뭐든 갈 수 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문제 많이 푸시면서 임팩트를 자주자주 대면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 우리 파트 7 가볼게요. 이제 파트 7 아까 제가 중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단 동의어 문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는 measure. 자, 일단 measure 한번 가볼게요. The company has decided to adopt a new safety measure.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dopt는 뭐 아이를 입양하다 할 때도 쓰지만 어떤 정책이나 조치들을 방침을 도입하다 할 때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introduce와 동의어가 되고요. 소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새로운 안전 measure, 수칙이나 조치, 방침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official하게 어떤 official한 기관에서 정하는 어떤 결정이에요. 자, 오늘 스탠다드 아닙니다. 스탠다드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기준이 아니라요. 이것은 새로운 제안, 새로운 안전 제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관련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City Council에서 시의회에서 어떤 지역의 시의회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터를 어떤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 관한 어떤 조치였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기준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 조치, 그러니까 하나의 제안, 거기에 땅을 그 터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센터를 짓자라는 어떤 프로포절, 제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 제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조치라는 것은 오케이, 그 부지를 활용하는 조치, 그래서 부지를 활용하는 제안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기준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때 이제 조치라는 의미를 쓸 때 프로포절이나 상황에 따라 또 액션, 얘는 상황에 따라 이제 지금 프로포절이 더 자연스러워진 거고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액션이 정말 농어로 많이 쓰입니다. 액션도 어떤 방침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measure 입장에서는요.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으로서 수치를 재고 측정할 때 determine, assess, calculate.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무게를 잴 때는 weight도 될 수 있어요. 무게 재다.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뭔가를 결정해내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평가해서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뭔가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고 이런 양을 측정하고 quantify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수량적으로 뭔가 측정하고 재다라는 뜻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수량적으로 잰 것에서 더 평가가 들어갈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다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는 조치 방침 방금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도 동의어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 initiative라는 단어가 주도권, 주도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주도권이 있는데 주도하는 어떤 액션이나 플랜, 계획.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결국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또 다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